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울산 에너지 포럼 제6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울산 MBC 아나운서 박성은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미래 에너지 현황과 신정부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시 조원경 경제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울산시 혁신산업국 박순철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김영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진흥원 김현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과학대학교 조홍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킹스 유기풍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덕양가스 최종근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 상공회의소 이윤철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사랑 유재형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동서발전 김훈희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포럼을 마련한 한국동서발전 울산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김영문 사장님의 개회자가 있겠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울산 에너지 포럼도 한동안 정상적인 활동들을 못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끝난 상황이니까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당에 오늘 미래 에너지 현황과 신정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아까 소개하셨던 많은 분들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여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지금 시대적 과제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 산업은 이 AI라든가 이런 컴퓨터 이쪽 관련 산업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 이런 바이오 산업, 그리고 에너지 전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울산은 사실은 2차 산업의 중심 도시,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2차 산업 중심의 이 산업이 이루어진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새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전환, 나머지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울산하고 맞는 산업은 에너지 전환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 울산의 기본 잠재력을 가지고 또 앞으로 유망한 산업하고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유하고 또 우리 울산의 이 경제단체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울산 시민들이 그 산업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에너지 포럼이 열심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계로서 우리 지금 이번 정부가 바뀌었을 때 에너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친환경 신산업 울산 도시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울산시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의 환영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원경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울산에너지포럼 대표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님을 비롯한 포럼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20년 만에 높은 역사적으로 20년 만에 찾아온 다시 이제 강달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그 가운데 또 이제 에너지와 원자재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린 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유가도 천연가스도 석탄도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과 어떠한 탄소 중립 추진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잘못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탄소 중립에 대해 엇갈리는 불편한 두 가지 시설을 마주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지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시각도 등장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선순환에 해가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탈러시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표한 EU 그린 텍소노미 초안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의 두 현실은 고령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에 천연가스에 이어 태양주까지 에너지주가 들썩이는 한 해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하며 현실에 맞는 탄소 저감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가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으며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적인 전력난의 원인은 재생에너지의 정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노후화로 퇴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대체해야 할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전기를
저장하는 대용량 배터리가 필수인데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으로 배터리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 방향의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정부와 새로운 울산시정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 동부와 올가스 허브, 동부와 에너지 허브, SMR을 비롯한 원전에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울산에너지 포럼 회원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울산연구원 울산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임진혁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산업 수도로서의 울산이 이제 에너지 수도로도 전환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 에너지 포럼에서 이런 주제를 두고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당히 에너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내지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국장님을 모시고 이와 같은 저희들의 궁금증, 혹시라도 그와 같이 간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신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하는 것은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그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시적절한 저희 저 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듣고 정부와 정말 중앙과 지방에서의 어떤 정책, 특히 이제 신정부에서 민간의 역할을 좀 많이 정대하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울산에서 또 우리가 할 게 뭐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관 최진혁 국장님께서 미래에너지 현황과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단상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국장 최진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또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울산에너지 포럼 우리 두 분 공동 대표님이야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급 동향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동향, 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 그다음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급 동향입니다. 글로벌 이걸 제가 들고 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급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보급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전체로 보시면은 2010년에 에 비해서 2020년 10년간 설치 용량, 그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게 설치 용량인데 그 2.2배 늘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닌 것 같네. 그 발전 비중은 1.4배, 19.7%에서 28.4%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2030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보급 동향에서 이제 원별로 따져 보면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뭐 비슷하게, 태양광이 조금 더 많지만은 비슷하게 이제 규모로 성장을 해왔고, 2030년까지는 태양광보다는 보다 이제 풍력 쪽,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0년,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왔고요. 설치 용량 기준으로는 한 10배 이상 증가해왔고, 노란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이제 발전 비중 측면에서는 한 6.3%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한 4.8배. 물론 이제 규모로 따지면 아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28.4%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그거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수준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에 NDC에 따르면 이제 3.4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저거는 좀 숫자가 좀 과도하다.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연간 평균 재생에너지 그 발전 설치 용량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평균 4.2기가와트가 깔렸더라고요, 연평균. 근데 저 NDC 30%를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8.1기가와트가 연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밀어줬는데도 4.2기가였는데 2030년까지 그 8.1기가와트 하는 건 조금 다소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 비중을 보면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엇비슷하게 증가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태양광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풍력은 태양광의 한 지금 이제 7에서 8% 수준, 태양광에 크게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은 그 이제 여기 지금 초록색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서남권 해상풍력, 영광, 제주 탐라,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124메가와트밖에 안 된다. 지금 세계 상업운전 중인 데는. 그런데 지금 설치 예정인 거,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맡은 기준으로 보면은 중부, 전남, 동남권, 여기 울산이 포함된 동남권을 포함해서 총 한 17기가와트 됩니다. 물론 뭐 이 허가받은 게 다 뭐 발전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사업 허가가 났고, 많은 사업자들이 해상 풍력에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보급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래프도 보이겠지만은 전북, 전남, 충남 이런 대도시들보다는 주로 이제 도농 복합 지역에 많이 지금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도 봤을 때 건축물이 36.2%, 그다음에 농지, 산지, 기타 뭐 이런 순인데, 농지, 산지를 합치면은 거의 한 50%가 되고, 실제로 저기 건축물 36.2%지만은 저 중에 한 20%는 농가에 있는 뭐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지나 산지 비중이 거의 한 60-7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수용성 문제, 주민들이, 농민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산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저희가 이제 가중치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사도 허가 기준도 이제 저희가 강화를 해서 최근에는 뭐 기존에 하던 거 외에는 새로운 산지 태양광은 지금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보급 동향 그 말씀드렸고, 보급 동향 요약하면은 뭐 많이 늘고는 있지만 글로벌 전 세계보다는 여전히 발전 비중은 낮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태양광에 조금 쏠림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산지 이쪽에 좀 더 이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동향, 먼저 태양광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4단계 밸류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뭐 많게는 한 96%까지 모든 밸류 체인의 글로벌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급망의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는 폴리실리콘 웨이퍼는 전기료하고 이제 원료 비중이 너무 커서 한 60%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사실 경쟁력이 없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제 그 폴리실리콘이 기존에는 이제 OCI 등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다 지금 사업 철수하고 해외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웅진에너지가 유일하게 국내에 남아 있는데 이마저 이제 법정 관리 중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셀도
지금 현대하고 한화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 LG가 사업을 철수를 해서 지금 이제 두 개 기업만이 국내에서 셀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듈은 그래도 상당히 한 13개 정도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외에는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국산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모듈이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제 반영해주고 있는 이제 통계인데, 계속적으로 저 빨간색이 이제 중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고, 다행히 작년에 조금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좀 줄었는데, 저거는 저희가 2020년에 탄소 검증제, 그러니까 태양광 경쟁 입찰 시장 그 낙찰자 선정 평가 과정에서 탄소 그 제조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었냐 이걸 따져봐 갖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중국이 좀 불리하게 저희가 탄소 검증제를 도입해서 그나마 조금 선방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모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 점유율이 높은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 계속 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소 검증제 때문에 조금 중국 시장 비율이 좀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말씀드렸고, 풍력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베스타스, 지멘스, GE 이런 상위 5개 기업이 전 세계 터빈 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대 이 터빈 기업들이 엄청난 R&D를 투자를 하면서 터빈 크기를 이제 키우는데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GE에서 12메가와트짜리를 상용화를 했고요. 2024년, 25년 가면은 15메가와트짜리 터빈이 지금 상용화될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8메가와트짜리를 막 개발을 끝내서 지금 현재 이제 실증 중에 있고, 아마 내년부터 8메가와트짜리가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아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난 거 17기가와트가 나왔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그러는 게 2024년 뭐 25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 같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런 GE 베스타스의 저런 대용량 터빈들이 대부분 설치되지 않을까, 그런 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력 국내 산업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터빈이나 블레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지멘스, 베스타스 뭐 이런 GE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용량 크기라든가 또 효율 측면에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둥이 되는 그 타워는 뭐 저희가 나름대로 경쟁력 갖고 있습니다. 그 CS 윈드는 현재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베스타스하고 함께 이제 국내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에 있고, 참고로 CS 윈드는 국내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두고 거기서 이제 조달을 하는 그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워 밑에 이제 집안에 꼽는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뭐 삼강 MNT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그 대만이나 이런 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울산에 와 있지만은 이게 뭐 해상 풍력이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조선과 뭐 해양 플랜트 뭐 이런 쪽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워 하부 구조물 뭐 이쪽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터빈이나 블레이드 쪽은 지금 기존의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좀 경쟁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 격차를 좀 어떻게 좁혀 나갈지, 그 좁히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어떻게 할지가 정부 차원에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급 동향, 산업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지난 정부 때에 어떤 저희가 볼 때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에 너무 이제 쏠려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지 농지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면서 주민들, 농업인들의 반발이 커져서 상당히 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게
이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 재생에너지 지원 체계가 기본적으로 RPS 체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의무 비율을 딱 상향 뭐 탑다운식으로 정하고 그거를 이제 발전공 기업들이 이행하고 나중에 다 그 이행 비용은 정산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 요인이 이제 크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정부에서 보급은 많이 했지만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 그 해외 기업들이 더 국내 시장 잠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개통 연계가 좀 지연되고 있고 아까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ESS나 이런 그런 어떤 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조금 다소 투자가 좀 부족해서 이런 좀 어떤 그런 개통에 좀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관리에 어떤 좀 문제점이 좀 노출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수용성 문제를 좀 해소해야겠다.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재생에너지가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좀 시장 친화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비용을 좀 보다 더 빨리 좀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더 해야겠다라는 거고 산업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망이 바로 개통 연계가 바로 좀 빨리빨리 되고 안정적으로 개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방향을 잡고 있고 아까 제가 국정과제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수위 때 논의된 것도 대략 이런 대동소이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거 왜 나도 모르는데 막 내 주변에 뭐가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 어떤 절차적인 문제, 어떤 의사소통이나 절차적인 문제가 그런 불만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돈 문제, 거기서 좀 더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상대적인 조금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이 소비는 전력 소비는 다 대도시에서 하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만 이거를 하느냐, 농촌 지역에서 아니면 뭐 어민 이 바다에서 이거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혜택은 뭐 대도시나 이런 데서 본다라는 그런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통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나 지자체 등이 꼭 준수해야 될 사항들, 꼭 이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나 이제 디스인센티브 제도 좀 마련해서 사업자나 지자체 등이 조금 이렇게 절차대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중에 있고 뭐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이 어업이라든 피해라든가 뭐 이런 해상 교통 문제, 그것도 군 작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그냥 막 지금 포항계측기를 꽂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양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사업자들로 하여금 요 정보망에 따른 아까 그런 어업이라든가 교통 영향, 뭐 군 작전성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컨설팅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절차를 개시하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의무화 나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계측기가 지금 뭐 꼽고 여러 뭐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항계측기 문제가 하나 꼽히면 상당히 이제 노이로제 뭐 같은 그런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데 또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서 이제 알박기식으로 이제 포항계측기들이 꼽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뭐 일정 꼽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뭐 사업 허가를 안 내면은 뭐 일몰 해서 완전히 그냥 취소를 시켜버리든가 그런 좀 포항계측기 설치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돈 문제,
그리고 뭐 보상이야 뭐 사업자하고 뭐 이제 주민들 간의 법에 따라서 보상은 이루어지는 거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주민 참여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발전 사업 할 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채권이든 뭐든 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추가 가중치를 줍니다. 0.1에서 0.2 해당되는 추가 가중치를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이 이제 사업자가 주민들한테 줘서 주민들이 이제 그 나눠 갖는 그런 형태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날이 갈수록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사업자들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해서 지금 이제 주민 참여 비율 구간도 뭐 좀 확대를 하고 지금 이제 총 사업비의 뭐 2%에서 4%고 사이 1단계 그다음에 4% 이상 이렇게 2단계 단순화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를 나눠서 보다 이제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투자도 1인당 투자 한도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1인당 투자 한도 규정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발전소가 입지돼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반경 뭐 1km, 반경 5km의 내외에 그냥 모든 읍면동의 주민 이렇게 좀 너무 단순화돼 있어 갖고 실제로 이제 발전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되는 뭐 주민 참여 범위 중에서도 발전소 인근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좀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발전소뿐만이 아니고 송변전 시설에 대한 불만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은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좀 참여 자격을 신규로 좀 부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한 상반기 안에 올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해서 다음 달에는 저희가 공표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왜 우리 땅에서만 하느냐 저놈들은 여기서는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유부지 산업단지라든가 농업용 용배수로 도로철도 사면 저수지댐 등 이런 것들 적극 개발해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소유가 이 공공기관 소유거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 이제 민간에 좀 많이 개방을 해서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뿐만이 아니고 이제 버섯 패배지 하수 슬러지 뭐 양은 많지 않지만 이런 바이오 에너지 부분도 뭐 별도의 어떤 그 에너지 인정 기준이라든가 뭐 어떤 가중치 확대들을 통해서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친화적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좀 비용을 좀 더 빨리 좀 떨어뜨리자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은 뭐 복잡하긴 한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RPS 이행 수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쟁 입찰 규모를 보다 더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뭐 동서발전을 비롯해서 공기업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경쟁 입찰 시장에서의 단가가 상당히 그래도 이 비용 절감 유인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경쟁 입찰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경쟁 입찰 시장이 태양광에만 있고 풍력은 없는데 풍력에도 지금 경쟁 입찰 시장을 신설을 해서 보다 조금 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 단가가 좀 하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력 경쟁 입찰 실은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RPS가 주로 이제 공기업들 위주로 사실 공급 위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민간 기업들 아리백이라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좀 수요도 같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견인하는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다만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참여가 좀 저조한데 그런 거를 이제 세제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려고 저기 시도를 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리백 이행 수단을 지금 녹색 프리미엄이라든가 간접 PPA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직접 PPA 도입을 빨리 마무리해서 직접 PPA를 통해서도 민간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풍력이 뭐 태양광에 비해서 더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입지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바람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육상 풍력은 뭐 산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좀 입지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바다에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해상 풍력으로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두 번째가 인허가 문제. 저희가 보기엔 한 29개 정도의 이제 인허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상의 그 인허가 요 사항들을 좀 의제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빨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특별법을 제정이 지금 국회의원 입법안으로 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특별법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다에다가 산업단지를 그냥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 정부에서 단지를 구성해서 요 안에서만 해상풍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문제나 환경성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아까 말씀드린 29개 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국힘 현재 여당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당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안에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격거리 문제,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막 각자들 뭐 지금 엄청나게 이격거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들을 저희가 좀 통일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한 뭐 주거 지역에서 한 100m, 그다음에 풍력은 뭐 주거나 도로 기준으로 한 500에서 한 1km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지자체 참여를 독려를 하고, 필요하면은 뭐 지자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조례 규정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산업 부분입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검증제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실효적으로 중국산의 침투를 조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등급도 이제 세분화를 하고, 지금 3등급인데 보통 2등급에 이제 중국산들이 많이 조금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등급을 좀 더 나눠서 등급을 세분화해서 보다 좀 중국산 제품을 좀 더 이제 실효적으로 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배점도 좀 상향을 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태양광 경쟁 입찰 시장에만 적용 중인데, 그거를 한국형 FIT에도 이제 확대 적용을 하고, 이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적용을 지금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평가가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중국산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저희가 따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실리콘 베이스 기술보다는 이제 텐덤셀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를 빨리 해서 저희 중국보다 빨리 상용화를 해서 저희가 요 기술을 토대로 태양광을 발전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 R&D도 몇백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한화에서도 요 텐덤셀 기술에 지금 뭐 1조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텐덤셀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각종 세제라든가 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풍력 관련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 뭐 R&D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빈 자체뿐만 아니라 터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품목들의 국산화도 저희가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풍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희가 배후 항만이 이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규모의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만뿐만 아니고 주 배후에 이제 조립하고 뭐 적치할 수 있는 이런 배후 항만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항만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풍력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단 서해안 쪽은 일단 목포 신항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울산 항만까지 저희가 배후 항만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그 재생에너지 풍력 해상 풍력 확대에 대비해서 좀 적기에 배후 항만을 좀 확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 증가와 함께 이제 O&M 서비스도 상당히 새로운 산업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뭐 IT 기술 이런 전문을 통해서 좀 이런 서비스 산업 육성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 국산화 기술 개발 때까지 그 격차가 좁아들 때까지 사업자들이 이제 국산 뭐 터빈이나 블레이드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가중치 줄 때 어떤 좀 고려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풍력 경쟁 입찰 시장을 도입할 때 평가 과정에서 좀 국산을 좀 우대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BIPB라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건물의 그 외장재와 뭐 태양광 그게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제 이 신미성, 뭐 보기에 별로 조금 안 좋은 부분, 그다음에 가격이 비싼 부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에 많이 안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R&D 부분을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R&D뿐만이 아니고 이제 바로 실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 지원 문제. 그다음에 지금 모든 태양광 지원 제도가 그냥 뭐 일률적으로 어떤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규모라든가 설치 장소에 따라 정해져 있고 BIPB에 대해서는 뭐 사실 분리할 수밖에 없는 다 제도들이기 때문에 좀 BIPB에 특화되게 각종 제도들을 좀 고쳐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거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재생에너지 늘면서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 그다음에 그 교통연계 지연 문제,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뭐 신청 들어와서 뭐 전력망을 건설하기보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전력망 건설을 하고 전력망 건설 전에도 우선적으로 접속을 받아주고 나중에 이제 제어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기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능성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말 정도, 내년 말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발전량 예측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량을 예측해서 저 입찰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발전량 예측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ESS를 양수 발전을 해서 유연성 자원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데 하여튼 뭐 이상 저희가 그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재생에너지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방향성의 차이는 없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조금 나타났던 문제점들, 어떤 수용성 문제, 어떤 산업 육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 지역이 부유식 해상 풍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뭐 이제 울산 시장님이 좀 바뀌셔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상 풍력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NDC를 저희가 상향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NDC 상향은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전이 늘어난다 그래도 해상 풍력이 늘지 않으면은 NDC 상향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해상 풍력을 계속 가지 않으면 ND 상향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지목을 받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목을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원파워텍의 대표이사 조시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쪽이라서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이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뭐 각종 지자체나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많이들 홍보들을 통해서 주민 수용성은 많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개통연계 지연이 되는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현업에서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시공단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묘들이 이제 탄소 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실제 국내의 웨이퍼나 뭐 이거를 제조하는 산업 자체가 기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웅진이라고 하는 지금 뭐 법정 관리 들어가 있는 회사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기업에서 현대나 뭐 이제 묘두를 전체적으로 완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묘들의 사양이 용량이나 이런 변경들이요 핸드폰보다도 많이 빨리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하 단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5월달하고 지금 6월달하고 단가 차이가 와트 피당 지금 20원, 30원씩 막 이래 차이가 나면 100kW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0만 원 뭐 이 정도씩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국내의 웨이퍼나 이런 원자재들을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대책도 없이 탄소 등급제만 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이제 전력원의 생산 단가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통연계 접속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야간 ESS를 설치를 해서 야간 송전을 하게 되면 주간에 이제는 개통연계가 용량이 부족하지만 야간에는 비어 있으니까 ESS를 설치를 해서 야간 송전을 한다라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정책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ESS 화재 건이 또 이슈가 되면서 같이 그냥 소각이 돼버린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이게 사실 뭐 산업부에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정책인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주민 수용성 문제, 개통연계 그 부분 하여튼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웅진 에너지 같은 저희가 앞에 업스트림 부분 그 부분의 산업 기반을 조금 어떻게 강화해 나갈 거냐라는 그런 측면하고, 두 번째 개통연계 관련해서 ESS 야간 송전 뭐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질문을 하신 거 맞습니까? 예.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여기 없네. 하여튼 태양광이라는 게 아시게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폴리실리콘 웨이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하고 원료 단가가 한 60% 내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내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 비해서. 그래서 폴리실리콘 부분은 이미 이제 OCI나 하나가 철수를 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웨이퍼 같은 경우는 웅진에너지가 구익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법정 관리 지금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국내 공급망 안정성 차원에서 웅진에너지를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수자들도 저희가 접촉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좀 계속 그다음에 또 지금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쪽하고도 계속 이제 연락을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의 업체한테 좀 희망하는 업체한테 매각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솔직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웅진에너지가 워낙에 뭐 자세한 기업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조금 그 내부적인 회계상에 조금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하여튼 그게 여의치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계속 그런 국내 업체가 인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할 생각으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폴리실리콘 웨이퍼의 산업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런 구조적인 특성상 국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뭐 차선책으로는 뭐 그거 말고 셀 모듈 쪽에 하여튼 보다 조금 강화를 하고 그런 웨이퍼나 폴리실리콘의 어떤 해외 도입에 있어서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밸류 공급망을 좀 구축할 수 있는 도입선을 좀 구축하고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뭐 그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이제 ESS 야간 송전 문제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라서 요거는 제가 좀 옆에 국에 좀 확인을 해서 좀 그거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저기 NDC가 이제 변하지 않을 때 그래도 이제 구성하는 NDC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원별로 목표 같은 것들은 저번에 얘기한 것들이 다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3020 계획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난번 컵 20 몇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제출할 때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30년 20%가 아니라 2030년에 30.2%가 되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달성 가능하지 않는 목표가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의 부분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자님, 30% 그거는 제가 이제 아까 중간에 잠깐 이제 언급은 했었지만은 작년 10월 달에 NDC 이제 상향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의 2030년 20% 30%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하여튼 30%를 올렸는데 저희가 볼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열심히 했지만 그 재생에너지의 신규 설치 용량이 연평균 4.2기가와트거든요. 그런데 NDC 30년 30%를 하려고는 연평균 앞으로 8.1기가와트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은 원전이 이제 비중을 다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고 그게 맥시멈 저희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발전 비중에서 그 정도의 포션이 늘어날 거로 보고요. 그러면 그 10%를 어느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겠죠. 원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일부는 저쪽 산업 부문,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확한 숫자는 연말까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조정이 될 거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30%가 줄어들 거고 그게 그 수준은 20%에서 30% 그 사이 어딘가
저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세운 3020, 30년 20%보다는 이제 많은 수준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울산경제진흥원 원장 김연민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항 개척기로 지금 라이더 설치를 반경 5km마다 하나씩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 58km 먼 지역에 있어가지고 한 5km 반경으로 하면 너무 많이 라이더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라이더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억 이상 드는데 꼭 바다가 조건이 뭐 거의 비슷한데 너무 많이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는 반면에 조업 어민들은 부유식 해상풍력일 경우에는 조업 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기재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그린뱅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다시. 그린뱅크, 녹색은행. 예. 그래서 영국 같은데 뭐 녹색은행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하면서 더 확대시키고 있는 같은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리면 풍항 개측기 문제는 요거는 뭐 저희 아까도 말씀 일부 좀 있었지만은 상당히 말들이 좀 많아서 이게 좀 완화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풍항 개측기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번 그 5km 그런 제한 그거는 조금 완화가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발주법도 이거는 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그런 저희가 회의할 때 보면 이제 발주법의 얘기가 많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울산에서도 해상풍력 우리 차관님 모시고 지난 정부에서 할 때도 발주법에 좀 규정을 좀 어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가도록 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지금 뭐 저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볼 것 같고요. 그린뱅크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재생에너지 저희가 예전에 이제 MB 정부 때도 뭐 이 녹색 금융 그래갖고 이제 뭐 그린 뭐 해상 뭐 이런 쪽에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런 게 있었었고,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예산도 많이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죠 소상공인에 대한 뭐 추경 뭐 지난 정부도 그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했고 막 이런 과정에서 막 예산을 많이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정부 차원의 예산을 통해서 뭐 이런 그린 부분을 추가로 뭐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 민간의 아까 뭐 아리백도 그렇지만은 민간 이런 금융권이 좀 보다 요 재생에너지 쪽의 산업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뭐 예. 기획재정부 제가 뭐 기획재정부 출신이라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그린 투자 이게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에부터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월드뱅크나 이런 데 많이 해서 펀드를 큰 게 조성을 했고요. 또 우리도 그 이후에 송도에 GCF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GGGI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각 개발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개발 금융기관들에서 이런 그 펀드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거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이거 그냥 막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포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해서 설계해서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하고의 어떤 코워크가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아까 질문 손 들어주셨던 4번 테이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양 그린퍼 주식회사의 오철진 부사장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몇 차례 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는 수소 에너지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분산 전원 차원에서도 연료 전지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게 업무 구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재생을 같이 저희 국에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수소 아까 말씀하신 수소나 연료전지를 하는 국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신재생 중에 신을 빼고 나머지 재생 태양광, 풍력, 바이오, 뭐 지열 이런 수소 쪽을 뺀 나머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소나 연료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자리에서는 그걸 뺀 거고 수소국에서는 뭐 별도의 국이 있을 정도로 수소와 관련해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법도 저기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최진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울산에너지포럼 제6회 오찬포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